봉수는 왔다. 장정들이 다 모였다. 좋아요. 계획대로 해요. 하인들이 곧 나올 거예요. 잡았다. 이놈들 꼼짝 마라. 한주부, 이 하인들을 보세요. 증거입니다. 이 무슨 날조냐. 당장 물러나라. 박노인은 마을 장정 10명을 깨웠다. 봉순이의 계획은 간단했다. 하인들이 곡식을 훔쳐 돌아오는 길목에서 잡는 것. 부어. 움직이지 마라. 이 도둑놈들. 3년간 마을을 괴롭힌 게 너희였구나. 우린 시킨 대로 한 것뿐이요. 누가 시켰지? 한 주부나리가. 뭐라고? 그자가 배우였단 말이냐?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군. 야단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귀신이 오는 집. 경상도 안동 땅 하회마을에서 남쪽으로 15리쯤 내려가면 낙동강 물줄기가 한 번 크게 휘어지는 곳이 있다. 그 굽이 안쪽으로 오래된 마을 하나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갈밭골이라 불렀다. 갈밭골은 이름처럼 갈대가 많은 마을이었지만 가을이면 들녘에 벼가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봄이면 개울가에 버들강아지가 하얗게 피어오르는 넉넉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마을 어귀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수백 년을 버텨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아이들이 떼를 지어 놀았다. 할머니들은 나무 그늘에 모여 앉아 삼배를 짜거나 고추를 말렸으며 할아버지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한가로이 장기를 두었다. 그런 갈밭골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다. 마을 북쪽 끝자락 대나무 숲 뒤편에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본래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배진사 댁이었다. 배진사는 넓은 논 200마지기를 가진 대지주로 집안에 하인만 15명이 넘었고 창고에는 항상 쌀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배진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것도 아주 기이한 죽음이었다. 새벽에 대청마루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얼굴에는 무엇인가에 크게 놀란 듯한 표정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 배진사가 죽은 뒤 그의 외아들 배도령이 집을 물려받았으나 석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다. 밤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쥐가 천장을 긁는 소리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분명한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안방에서 대청마루까지, 대청마루에서 부엌까지, 부엌에서 다시 안방까지. 한 바퀴를 빙 돌고 나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배도령은 처음에는 도둑이 든 줄 알고 몽둥이를 들고 나가보았지만 발걸음이 나는 곳에 가보면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바닥에 젖은 발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배도령이 떠난 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용기 있는 장정 몇이 들어가 보았으나 하룻밤을 채 버티지 못하고 나왔다. 특히 힘자랑으로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상수에 철만이가 들어갔다 나온 뒤로는 아무도 그 집을 감히 넘보지 않았다. 철만이는 해질 무렵에 당당히 들어갔다가 자정이 되기도 전에 맨발로 뛰쳐나왔는데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허벅지에는 까닭 모를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철만이는 마을 사람들이 물어도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그 뒤로 술을 마시면 다시는 안 간다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때부터 3년이 흘렀다. 3년 동안 그 집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서서히 무너져 갔다. 기와 틈새로 자풀이 자라났고 대문 앞에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억새가 빽빽이 들어섰다. 토담 한쪽은 비에 씻겨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이끼가 돌 위를 초록빛으로 덮었다. 한때 곱게 손질된 연못에는 개구리밥이 수면을 완전히 뒤덮었고 정원의 배나무는 제멋대로 가지를 뻗어 지붕까지 닿아 있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빈 방을 훑고 지나가며 기이한 소리를 만들어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이 우는 소리라고 했다. 갈바골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날 때 걸음을 빨리 했다. 아이들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혹 장난삼아 대문까지 달려가는 아이가 있으면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맞고 한 시즌 동안 마당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보름이면 이 집을 향해 고사를 지냈다. 배진사의 원혼이 마을에 화를 내리지 않기를 비는 것이었다. 느티나무 아래에 제상을 차리고 무당이 징을 치며 넋을 달랬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3년째 이상한 일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곳간에서 곡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쥐가 먹은 줄 알았다. 그러나 양이 보통이 아니었다. 한 집에서 단말씩 10집이면 50마리다. 한 해에 사라지는 양이 수백 마리에 이르렀다. 곡식이 줄어드는 것은 대개 밤사이에 일어났으며 어느 집 곳간에서 줄었는지 아침이 되어서야 알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서로를 의심했다. 이웃을 의심하면 인심이 사나워지는 법이었다. 예전에는 고추나 된장을 나누어 주던 이웃이 이제는 눈을 흘기며 지나쳤다. 그러다 누군가 말했다. 귀신집에서 밤마다 곡식 냄새가 난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귀신에게로 옮겨갔다. 갈바골은 그렇게 귀신의 그림자 아래에서 3년째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런 마을에 어느 봄날 가마 한 채가 도착했다. 이웃 마을 양반 서판관 댁 둘째 아들에게 시집 오는 새색시가 타고 있었다. 가마꾼의 발걸음이 경쾌했고 봄바람에 가마 꼭대기에 달린 붉은 술이 흔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으로 나와 구경했다. 한동안 경사가 없던 마을의 혼례라니 반가운 일이었다. 그런데 가마가 멈추고 안에서 내린 새색시의 얼굴을 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새색시의 이름은 봉순이었다. 봉순이는 체구가 작고 얼굴이 둥글었다. 눈이 크고 입이 작았으며 피부는 햇볕에 적당히 그을려 건강한 빛을 띠고 있었다. 얼핏 보면 여느 시골 안악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봉순이는 웃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환하게 두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될 만큼 활짝 웃고 있었다. 보통 새색시라면 고개를 숙이고 수줍어하는 것이 예법이었는데 봉순이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고개를 들어 마을을 둘러보며 싱긋 웃었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숙여라 하자 봉순이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금세 다시 들어 올리며 어머니, 마을이 참 예쁘네요 하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마을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봉순이의 고향은 영양 땅 제실골이었다. 봉순이의 아버지는 산골 훈장이었는데 딸만 셋을 두었다. 봉순이는 맏딸이었다. 아들이 없는 훈장은 봉순이에게 글을 가르쳤다. 천자문, 소학, 논어까지 뗐다. 봉순이는 글을 잘 읽었을 뿐 아니라 머리가 비상했다. 10살 때 마을에 도적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허둥지둥 몽둥이를 찾는 사이 봉순이가 부엌에서 고춧가루를 한 움큼 집어 도적 얼굴에 뿌렸다. 도적은 눈을 비비며 도망갔고 이 이야기는 제실골에서 두고두고 전해졌다. 15살 때는 마을 우물이 마르자
산 위 바위 틈에서 물이 새는 곳을 찾아내어 대나무로 수로를 만들었다. 그 물은 마을이 뒤집어져도 마르지 않았다. 이런 봉순이었기에 갈밭골에 시집와서도 남다를 것이 분명했다. 혼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봉순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우연히 옆집 아낙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또 곡식이 줄었대. 이번에는 최 노인네 집이라지? 3년째야, 3년째. 귀신이 안 떠나는 거야. 봉순이는 국을 저으며 귀를 기울였다. 귀신, 곡식, 3년. 봉순이는 국자를 들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국이 끓어 넘쳤다. 봉순이는 국을 닦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귀신이 곡식을 먹는다고. 제이장겁 없는 새색시. 봉순이가 갈밭골에 시집온 지 열흘이 지났다. 열흘 사이에 봉순이는 마을의 지리를 완벽하게 파악했다. 앞산 넘어 고개를 넘으면 오일장이 서는 예천 장터가 나오고 뒷산을 넘으면 영주로 이어지는 큰 길이 있으며 마을 안쪽으로 개울을 따라 이 리를 걸으면 외딴 정미소가 하나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봉순이는 빨래를 할 때도 나무를 캘 때도 시어머니 심부름을 할 때도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마을 구석구석을 살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워낙 부지런하다며 흡족해했지만 봉순이의 관심은 집안일보다 다른 곳에 있었다. 봉순이는 특히 북쪽 대나무 숲 뒤편의 빈 기와집에 관심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집이라고 부르는 그 집. 봉순이는 빨래터에서 그 집 지붕이 보일 때마다 한참을 바라보았다. 함께 빨래하던 아낙 덕순네가 봉순이의 시선을 눈치채고 말했다. 아가, 그 집 쳐다보지 마. 눈이 마주치면 귀신이 따라온다. 봉순이는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며 대꾸했다. 귀신한테도 눈이 있어요? 덕순네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방망이질을 멈추었다. 봉순이가 귀신집에 대해 본격적으로 캐묻기 시작한 것은 시집 온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다. 마침 마을 이장 박노인이 시아버지를 찾아왔다. 마루에 앉아 대화하는 것을 봉순이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이며 들었다. 박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서 판관, 이래 가면 안 되겠소. 올해도 곡식이 300말 넘게 사라졌소. 시아버지 서 판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관아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박노인이 손을 저었다. 알려봤소. 작년에도 알렸소. 관아에서 포졸 둘을 보냈는데 하룻밤 지키다가 다음 날 새벽에 혼비백산 도망갔소. 그 뒤로 관아에서도 안 오. 서 판관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어찌할 참이오? 박노인이 또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소. 무당을 또 불러야 하나. 봉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부엌에서 나와 마루 앞에 공손히 서서 말했다. 아버님, 이장 어른,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 판관은 며느리가 어른들 대화에 끼어드는 것이 영 못마땅했지만 봉순이의 눈빛이 하도 진지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봉순이가 물었다. 곡식이 사라지는 것이 귀신집 일과 같은 해에 시작되었습니까? 박노인이 눈을 껌뻑였다. 그러고 보니 그렇소. 봉순이가 다시 물었다. 곡식이 줄어드는 집이 특정 쪽에 몰려 있습니까? 박노인이 턱을 만졌다. 글쎄, 대개 마을 북쪽이지. 남쪽은 별로 안 줄었소. 봉순이는 마루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그리며 중얼거렸다. 북쪽, 귀신집도 북쪽, 곡식도 북쪽.
서 판관이 인상을 찌푸렸다. 봉순아, 며느리가 어른 일에 참견할 것이 아니다. 봉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밤 봉순이는 남편에게 말했다. 서방님, 저 귀신 집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소. 남편이 놀라서 그릇을 놓칠 뻔했다. 무슨 소리요? 거기는 귀신이 나오는 집이요. 봉순이가 웃었다. 귀신이 곡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평생 처음 듣소. 귀신은 곡식을 안 먹어요.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뭐가 먹는다는 것이요? 봉순이가 나직이 말했다. 사람이지요. 봉순이는 다음 날부터 은밀히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마을 빨래터에서 안악들에게 귀신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모았다. 3년 전 배 도령이 도망간 뒤 집을 관리하기로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배 진사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귀신 소리가 정확히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 봉순이는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았다. 다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다. 남편에게만 살짝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하루 종일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시집 온 지 20날째 되는 날, 봉순이는 결심을 굳혔다. 그날 밤 봉순이는 부엌에서 몇 가지 물건을 준비했다. 고춧가루 한 보자기, 부싯돌과 붓이, 삼배 주머니 2개, 그리고 솜을 동그랗게 뭉친 것 2개. 남편이 뭐 하는 것이냐고 묻자 봉순이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귀신 잡으러 가는 채비요. 남편이 얼굴이 하얘졌다. 진짜 가겠다는 것이요? 봉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방님, 이 마을에 시집 왔으면 이 마을 사람이요. 마을 사람이면 마을 걱정을 해야지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봉순이의 눈이 너무 단단해서 말릴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봉순이는 시어머니에게 뒷산에 약초를 캐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고 하늘이 보랏빛에서 남빛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봉순이는 보자기를 등에 지고 대나무 숲 쪽으로 걸었다. 숲에 들어서자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낮에도 어두운 대나무 숲은 저녁이 되니 칠흑 같았다. 봉순이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다. 발밑에서 마른 잎이 바스락거렸다. 숲을 빠져나오자 달빛 아래에 그 집이 서 있었다. 제3장 빈집의 첫 번째 밤. 봉순이는 대문 앞에 섰다.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빗장이 걸려 있지 않았다. 봉순이가 문을 밀착 끼익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크게 울렸다. 마당은 억새와 자풀로 가득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지붕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은 칠흑 같았다. 봉순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 전체를 둘러보았다. 본체 안방, 건넌방, 대청마루, 부엌, 그리고 별채의 관과 사랑방. 집은 크고 구조가 복잡했다. 한때 부잣집답게 방이 많았고 마루도 넓었다. 봉순이가 먼저 한 일은 집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봉순이는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이고 미리 가져온 소나무 관솔에 불을 옮겼다. 관솔불이 주황빛으로 타오르며 어둠을 밀어냈다. 봉순이는 관솔불을 들고 방마다 들어가 보았다. 안방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방 한쪽에는 쥐가 갉아 놓은 이불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건넌방은 비교적 깨끗했는데 바닥에 묘한 흔적이 있었다. 먼지 위에 무엇인가를 끌고 간 줄 같은 자국이 있었다. 봉순이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았다.
먼지가 최근에 쓸린 흔적이었다. 3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집이라면 먼지가 고르게 쌓여 있어야 했다. 그런데 건넌방 바닥은 분명히 최근에 누군가 드나든 자국이 있었다. 봉순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 추측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흥분 때문이었다. 봉순이는 건넌방에서 대청마루로 나왔다. 대청마루는 넓었고 마루 한쪽 끝에 큰 장이 있었다. 장은 닫혀 있었는데 앞에 역시 먼지 자국이 이상했다. 장문 아래쪽 바닥에 먼지가 둥글게 쓸려 있었다. 문을 자주 여닫은 흔적이었다. 봉순이가 장문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가 들어 있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봉순이는 장 안을 관솔불로 비추며 꼼꼼히 살폈다. 그러다 장 안쪽 바닥에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 바닥 판자가 다른 곳보다 약간 높이가 달랐다. 봉순이가 손톱으로 틈을 잡아당기자 판자 한 장이 들렸다. 그 아래에 어둡고 좁은 공간이 있었다. 봉순이는 관솔불을 그 안으로 비추었다. 돌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3년 동안 귀신이 나온다는 빈집에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봉순이는 침을 삼켰다. 이 통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당장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은 혼자였고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봉순이는 판자를 다시 덮고 장문을 닫고 자기가 왔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치마로 바닥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쓸었다.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덜그럭. 봉순이는 관솔불을 끄고 대청마루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덜그럭, 덜그럭. 부엌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그리고 발걸음.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이 부엌에서 대청마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봉순이는 귀에 솜을 넣었다. 아까 준비한 솜이었다.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귀신 소리라는 것이 사람을 혼란시키는 종류일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다. 봉순이는 고춧가루 보자기를 풀어 한 줌을 손에 쥐었다. 발걸음이 멈추었다. 대청마루와 부엌 사이 문지방 근처에서 봉순이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다. 달빛이 대청마루 한쪽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 가장자리에 그림자 하나가 비쳤다. 사람 형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봉순이는 숨을 참았다.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청마루를 가로질러 건넌방 쪽으로. 정확히 아까 봉순이가 비밀 통로를 발견한 그 방으로. 봉순이는 기둥 뒤에서 빠져나와 소리 없이 따라갔다. 건넌방 문 앞에서 그림자가 멈추었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봉순이는 건넌방 문 옆 벽에 등을 붙이고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방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장문을 열고 있었다. 분명 사람이었다. 뼈만 앙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덩치가 컸다. 검은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분명히 산 사람의 것이었다. 봉순이는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고 소리 없이 물러났다. 충분했다. 봉순이가 알아낸 것은 세 가지였다. 하나, 이 집에는 비밀 통로가 있다. 둘, 밤마다 사람이 드나든다. 셋, 그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 덩치 큰 남자다. 봉순이는 대문을 나서지 않고
마당 한쪽 허물어진 토담 구멍으로 빠져나왔다. 대나무 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달은 중천에 떠 있었다. 남편이 마루에서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봉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서방님, 귀신은 없었소.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이요? 봉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귀신 대신 도둑은 있었소. 제사장 곡식이 사라지는 길. 봉순이가 귀신 집에 다녀온 다음 날부터 봉순이는 마을을 더 꼼꼼히 돌아다녔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아침에는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고, 낮에는 빨래터에서 수다를 떨었으며, 저녁에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다. 봉순이는 장에 갈 때마다 마을 북쪽 길을 유심히 살폈다. 귀신집에서 마을 곳간들까지 이어지는 길에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흘째 되던 날, 봉순이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마을 개울 옆 오솔길에 수레바퀴 자국이 있었다. 이 오솔길은 거의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이었는데 바퀴 자국이 선명했다. 게다가 자국이 두 줄이었다. 짐이 무거운 수레가 지나간 흔적이었다. 봉순이는 바퀴 자국을 따라갔다. 자국은 마을 북쪽을 지나 대나무 숲 옆으로 나 있었다. 그리고 귀신집 뒷담 근처에서 사라졌다. 뒷담에는 큰 돌이 몇 개 쌓여 있었는데 그 돌 뒤편에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있었다. 하지만 곡식 포대를 실은 수레가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았다. 봉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레는 여기까지 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수레는 어디로 간 것인가? 봉순이는 뒷담 주변을 더 살폈다. 그러다 뒷담 끝에서 20보쯤 떨어진 곳에 땅이 움푹 꺼진 곳을 발견했다. 마른 풀로 덮여 있었지만 풀을 걷어 내자 나무 뚜껑이 나왔다. 뚜껑을 들어 올리자 어둡고 넓은 굴이 나타났다. 수레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었다. 봉순이는 안을 들여다보다가 빠르게 뚜껑을 닫고 다시 풀로 덮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다. 누군가가 밤마다 이 땅굴을 통해 곡식을 빼돌리고 있었다. 귀신집의 비밀 통로와 이 땅굴은 연결되어 있을 것이었다. 귀신 소리는 마을 사람들이 집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 봉순이는 이제 범인이 누구인지만 알아내면 되었다. 봉순이는 그날 저녁 마을 이장 박노인을 찾아갔다. 이장 어른, 배 진사댁 재산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노인이 의아한 듯 봉순이를 보았다. 배 도령이 떠날 때 마을 향소에 맡겼지. 향소 집강 한 주부가 관리하고 있소. 봉순이가 물었다. 한 주부가 이 마을 사람입니까? 박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3년 전에 관아에서 보낸 사람이요. 배 진사 재산을 정리하라고 온 건데 3년이 지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지. 봉순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3년 전에 왔다. 곡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3년 전. 귀신이 나타난 것도 3년 전. 모든 것이 3년 전에 시작되었다. 봉순이는 며칠 더 관찰했다. 한 주부는 마을 동쪽 끝에 있는 향소 건물에 살았다. 50대 남자로 얼굴이 길고 눈이 가늘었으며 항상 빳빳한 관복을 입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점잖게 굴었지만 봉순이가 보기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한 주부에게는 건장한 하인이 셋이나 있었다. 향소 집강에게 하인이 셋이라니 너무 많았다. 게다가 그 하인들은
낮에는 향소 뒤편에서 잠만 잤다. 밤에만 활동하는 하인. 봉순이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날 밤 귀신 집에서 본 검은 천의 덩치 큰 남자가 그 하인 중 하나의 것이었다. 봉순이는 남편에게 말했다. 서방님, 제가 증거를 잡으려면 하루 밤만 더 귀신 집에 들어가야 하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봉순아, 한 주부가 범인이라면 위험한 사람이요. 관아에 신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소. 봉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으면 관아도 움직이지 않소. 한 주부는 관아에서 보낸 사람이란 말이오. 관아가 자기 사람을 쉽게 벌하겠소.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다. 그러면 나도 함께 가겠소. 봉순이가 웃었다. 서방님이 가면 발소리가 마을 끝까지 들리오. 저 혼자 가는 것이 나아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제5장 두 번째 밤. 봉순이가 다시 귀신집에 들어간 것은 금은밤이었다. 달이 없는 밤을 일부러 골랐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단단히 준비했다. 고춧가루는 물론 300근 새 탈에 작은 항아리 하나, 그리고 소리풀 태워 만든 그을음 가루를 가져갔다. 봉순이는 검은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고 머리에 검은 수건을 동여맸다. 어둠 속에서 완전히 녹아들 수 있는 차림이었다. 봉순이는 첫 번째 방문 때 발견한 토담 구멍으로 집 안에 들어갔다. 마당을 가로질러 곧장 건넌방으로 갔다. 장문을 열고 판자를 들어 올리고 돌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계단은 12개였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가자 좁은 통로가 왼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통로는 어른 한 명이 허리를 구부리고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다. 봉순이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걸었다. 벽은 돌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판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연굴을 이용한 것 같았다. 통로 중간중간에 나무 기둥이 천장을 받치고 있었다. 20보쯤 걸었을까. 통로가 갑자기 넓어졌다. 봉순이는 벽에서 손을 떼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멈추었다. 암흑 속에서도 냄새로 알 수 있었다. 곡식 냄새. 쌀, 보리, 조, 콩이 뒤섞인 묵직한 곡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봉순이는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였다. 관솔불이 타오르는 순간 봉순이는 숨을 삼켰다. 넓은 지하 공간에 곡식 포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10개, 20개가 아니었다. 100개가 넘었다. 어림잡아 500말은 되어 보였다. 마을에서 3년간 사라진 곡식이 여기에 있었다. 봉순이는 곡식 더미 사이를 지나가며 살폈다. 포대에는 표시가 있었다. 최노인, 박이장, 서판관.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포대의 먹으로 적혀 있었다. 어느 집에서 가져온 것인지 표시해 둔 것이었다. 봉순이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다. 봉순이는 포대 몇 개에서 곡식을 한 줌씩 꺼내어 미리 가져온 삼배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포대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다. 곡식 더미 뒤편에 또 하나의 통로가 있었다. 이 통로는 아까보다 넓었다. 수레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봉순이가 따라가 보니 위쪽으로 경사가 이어지다가 나무 뚜껑이 나왔다. 낮에 발견한 바로 그 땅굴 입구였다. 그림이 완성되었다. 한 주부의 하인들이 밤마다 이 땅굴로 수레를 끌고 와서 마을 곳간에서 훔친 곡식을 여기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귀신집의 지하 통로와 땅굴은 연결되어 있었고
귀신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연극이었다. 봉순이가 증거를 챙기고 돌아가려는 순간 위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이었다. 하나가 아니라 셋. 봉순이는 재빨리 관솔불을 끄고 곡식 포대 뒤에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돌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불빛이 보였다. 등잔을 든 세 남자가 지하 공간으로 들어왔다. 한 주부의 하인 셋이었다. 그들은 빈 수레를 끌고 왔다. 오늘은 남쪽 김생원네 곳간이다. 하나가 말했다. 다른 하나가 대꾸했다. 김생원네는 개가 있지 않나. 주부 나리가 고기를 주라 했다. 개가 고기를 먹는 동안 빼오면 된다. 봉순이는 포대 뒤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인들이 수레를 끌고 넓은 통로 쪽으로 나간 뒤 봉순이는 재빨리 돌계단을 올라 건넌방으로 나왔다.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토담 구멍으로 빠져나왔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걸음은 침착했다. 봉순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마을 이장 박노인 집으로 갔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렸다. 이장 어른, 봉순이입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제6장 뒤집힌 밤. 박노인은 잠이 덜 깬 얼굴로 문을 열었다. 봉순이의 검은 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봉순이가 빠르게 설명했다. 귀신집 아래에 지하 저장고가 있다는 것, 마을에서 사라진 곡식이 거기에 쌓여 있다는 것, 한 주부의 하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곡식을 훔치러 나갔다는 것. 박노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그것이 진짜란 말이오. 봉순이가 삼배 주머니에서 곡식을 꺼내 보였다. 그리고 포대에 적혀 있던 이름을 줄줄 읊었다. 박노인의 이름도 있었다. 박노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증거가 이것뿐이면 한 주부를 잡을 수 없소. 박노인이 말했다. 봉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밤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봉순이는 계획을 설명했다. 하인들이 김생원네 곳간을 털러 갔다. 김생원네에서 곡식을 실어 땅굴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잡으면 된다. 박노인은 마을 장정 10명을 깨웠다. 철만이도 불려왔다. 철만이는 귀신집 이야기를 듣자 얼굴이 하얘졌지만 봉순이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오라고 말하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마을 장정들은 봉순이의 안내로 땅굴 입구 주변에 숨었다. 봉순이는 입구 바로 옆 풀숲에 엎드렸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땅 속에서 수레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뚜껑이 안쪽에서 밀려 올라왔다. 하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주위를 살피고 나와 뚜껑을 젖혔다. 나머지 둘이 곡식 포대가 실린 수레를 끌고 올라왔다. 봉순이가 부엉이 울음소리를 흉내냈다. 신호였다. 장정들이 사방에서 뛰쳐나왔다. 움직이지 마라. 하인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곡식 포대가 수레 위에 그대로 있었다. 증거는 완벽했다. 봉순이는 장정들에게 하인 셋을 묻게 한 뒤 직접 박노인과 함께 향소로 갔다. 한 주부는 사랑방에서 자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잠이 깬 한 주부가 나왔다. 봉순이와 박노인을 보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얼굴이 굳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박노인이 말했다. 한 주부, 하인 셋이 곡식을 훔치다 잡혔소. 한 주부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오? 내 하인들은 안에서 자고 있을 텐데.
방 노인이 향소 뒤편 하인 방을 열어보였다. 텅 비어 있었다. 한 주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봉순이가 앞으로 나섰다. 한 주부, 배 진사댁 지하에 곡식 500마리 쌓여 있소. 포대마다 마을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소. 3년 동안 귀신 행세를 하며 마을 곡식을 훔친 것이 당신이요. 한 주부가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떨리고 있었다. 채색 씨가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오? 봉순이가 품에서 삼배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꺼냈다. 거기에는 한 주부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들어 있었다. 봉순이가 지하 저장고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곡식 반출 기록이었다. 한 주부가 곡식을 빼돌려 다른 고을 상인에게 파는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한 주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박노인 뒤에 서 있던 철만이의 손이 더 빨랐다. 철만이가 한 주부의 옷깃을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어디를 가오? 제7장 새색시의 이름. 다음 날 아침 갈박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3년간 마을을 괴롭힌 귀신의 정체가 밝혀졌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느티나무 아래로 모여들었다. 하인 셋은 새끼줄에 묶여 있었고 한 주부는 향소 안에 감금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다. 특히 곡식을 많이 잃은 집에서는 한 주부를 당장 때려 죽이자는 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박노인이 말렸다. 관아에 넘겨야 하오. 우리가 벌하면 우리가 죄인이 되오. 봉순이는 아침 일찍 남편을 시켜 예천 관아에 알렸다. 관아에서 포졸 5과 아전 1명이 오후에 도착했다. 아전이 지하 저장고를 직접 확인하고는 혀를 찼다. 이런 큰 도둑질은 처음 보겠소. 곡식 포대는 정확히 320개. 그 양은 700마리 넘었다. 3년치 마을 곡식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던 것이었다. 한 주부의 문서에 따르면 이 곡식의 상당 부분은 이미 예천과 영주의 곡물상에게 팔렸고 그 대금은 한 주부와 관아의 누군가가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였다. 사건이 커지자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다. 이번에는 관아 좌수 정영감이 직접 왔다. 정영감은 한 주부와 함께 곡식 횡령에 가담한 인물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정영감은 도착하자마자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 한 주부 혼자 한 일이요. 관아는 관계없소. 하지만 봉순이가 꺼낸 문서에는 정영감의 도장도 찍혀 있었다. 봉순이가 문서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펼치며 읽었다. 경진년 9월 곡식 80말 반출, 대금 40냥, 정좌수 20냥, 한 주부 20냥. 정영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소식은 며칠 안에 경상 가명까지 올라갔다. 가명에서 별도의 조사관이 내려왔고 한 주부와 정영감은 모두 포박되어 가명으로 끌려갔다. 하인 셋은 장일백의 유배형을 받았다. 마을 곡식은 포대에 적힌 이름을 기준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500마리 넘는 곡식이 각 집 곳간으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3년 만에 곳간이 차오르는 것을 보며 웃음을 되찾았다. 봉순이는 영웅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봉순이를 귀신 잡는 새색시라고 불렀다. 할머니들은 봉순이를 볼 때마다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맙다 했고 아이들은 봉순이를 따라다니며 귀신 이야기해 주세요 했다. 철만이는 봉순이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내가 3년 전에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봉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철만이 아저씨, 그때 무서웠던 것도 당연하지요. 검은 천 뒤집어 쓴 큰 남자가 밤에 나타나면 누가 안 무섭겠소. 철만이의 허벅지에 찍혀 있던 붉은 손자국도 하인 중 하나가 봉숭아, 물을 들인 장갑을 끼고 남긴 것이었다. 알고 보면 치밀한 연극이었다. 시어머니는 봉순이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며느리가 밤에 빈집에 들어간 것이 체면에 걸렸다. 봉순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은 남정네한테 맡겨라. 봉순이가 공손히 대답했다. 예, 어머니. 다음에는 서방님을 보내겠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기침을 했다. 나는 그때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소. 봉순이가 남편을 쳐다보며 웃었다. 서방님은 마루를 지킨 것이요. 마루도 중요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웃었다. 남편도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봉순이는 그날 저녁 귀신집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갔다. 이번에는 대낮이었고 남편과 시아버지, 마을 장정 몇이 함께였다. 봉순이는 마당에 서서 집을 올려다보았다. 기와 틈에 잡풀 허물어진 토담, 이끼 낀 돌. 3년간 귀신의 집이라 불리며 버려진 집. 봉순이가 말했다. 이 집을 고치면 좋겠소. 배진사 어른이 살던 집인데 이대로 두면 안 되지요.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이제 귀신은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집을 고쳤다. 지붕을 다시 이고 토담을 쌓고 마당에 풀을 베고 연못에 개구리밥을 걷어냈다. 한 달 뒤 배진사댁은 예전 모습을 되찾았다. 박 노인은 이 집을 마을 공동 곳간이자 모임 장소로 쓰기로 했다. 넓은 대청마루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할머니들이 삼배를 짰다. 지하 통로와 땅굴은 메워버렸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갈박골의 봄은 깊어가고 있었다. 낙동강 물줄기가 햇빛에 반짝였고 들녘의 보리가 파르파르 올라오고 있었다. 봉순이는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다. 옆에서 빨래하던 덕순네가 말했다. 봉순아, 너 참 대단하다. 무섭지 않았어. 봉순이가 방망이질을 하며 대답했다. 무서웠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소. 덕순네가 놀랐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간 것이야? 봉순이가 빨래를 물에 헹구며 말했다.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요. 덕순네가 고개를 끄덕였다. 봉순이의 빨래가 바람에 펄럭였다. 갈박골 느티나무에서 까치가 울었다. 봄바람이 마을을 지나갔다.